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리형 측정 장비 사용법 중에서 핸디형 LCR 메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계측기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LCR 메타 하면 좀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많이 갖고 있죠. 집게 핀셋 형식의 그 스마트 트위저를 갖고 있는데, 저가형은 우리가 그 R 저항값, C 콘덴셋 정전 용량값, 그 다음에 D 다이오드 측정 모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L 코일 인덕터에 대해서 뭘 측정하는 건가 해서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는 L까지 어떤 그 코일의 인덕턴스 값까지 잴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는 가격들이 보통 30만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또 탁상형 LCR 메타도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장만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뭐 고가형 장비와 저가형 장비 차이는 약의 정밀도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 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저가형 핸디형 LCR 메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장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좀 마련한 거죠. 그래서 LCR 메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다기능 테스터죠. 다기능 테스터라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FET라든가 트랜지스터라든가 다이오드의 핀맵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양부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측정하고 저항을 측정하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코일에 측정하는 코일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기능 테스터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LCR 메타의 측정 비교해서 이게 뭐가 안 되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터 소자로 구성된 제품 종류가 무엇인가 알아보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자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동 소자와 플러스 능동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수동 소자는 R 저항, C 콘덴서, L 코일 또는 인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동 소자와 플러스 능동 소자 IC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RLC는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게 없으면 구성이 안 됩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 콘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인덕터 이 코일도 없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많이 수리하고 하는 게 SMPS 있죠? 거기서도 인덕터라는 이 코일이 없으면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트랜스도 뭡니까? 트랜스도 코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떤 건, 뭐 제품 전부 다가 다 코일이 들어가 있는 소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언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디형 LCR 메타를 사면은 우리가 주는 구성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핸디형 오시로스코프도 이 버튼들이 좀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핸디형 LCR 메타의 그 버튼들의 각국 명칭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탁상형이라든가 핸디형 이런 거에 비해서, 탁상형에 비해서 핸디형은 좀 버튼들이 조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이 탁상형 LCR R 메타 같은 경우는 조작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나 아니면 현재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경험이 많으신 분도 이런 핸디형 LCR 메타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권장할 만한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핸디형 LCR 메타로 우리가 제품을 측정해 보는 그런 시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CR 메타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는데, 전자제품의 PCB 기판 외에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측정을 해왔던 것들은 거의 우리가 뭐냐, 콘덴서, 저항, 그 다음에 각종 IC들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 코일, 인덕터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덕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인덕턴스 값을 측정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장비가 없다 보니까 측정을 많이 안 하죠. 그 인덕터 뭘 측정해? 인덕터, 코일은 뭐 단선 여부라든가 그런 걸 판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인덕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일이 갖고 있는 인덕턴스 값이 있어요. 유도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표기면과 같은 인덕턴스 값을 이 계측기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가, 그죠? 그 미달로 됐을 때는 뭡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물론 코일은 여러 가지 불량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장비로 다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는 이런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가형은 L, 즉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장비죠. 그죠? 이런 것들은 보통 뭐 25만원대, 비싼 건 50만원대 이렇게 가죠. 탁상형 이런 그 LCR 메타도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이 버튼들이 많이 조작하기가 불편해요. 이게 숙달이 좀 많이 돼야 되죠. 글쎄 뭐 이거 전번 강의에 오시로스코프, 핸드형 오시로스코프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작하다가 탁상형 조작하면 뭔가가 좀, 그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니까 오늘 강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핸드형 LCR 메타라는 거죠. 버튼이 뭡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요거 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조작을 하게끔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요거 하나만 가지면 콘덴서, 그 다음에 그 저항, 인덕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 막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정밀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밀도 글쎄 뭐 제가 그 탁상량 이런 거 갖고 많이 측정을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정밀도 차이가 그렇게 많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10만원 미만대죠.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게 탁상형 같은 경우는 220V AC 코드를 우리가 항상 인가를 시켜야 되지만, 얘는 USB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해 놓으면 보통 10시간 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이 없어, 외부에 입력되는 케이블이 없다 보니까 소지하기가 간편하고, 또 외부 출장 나와서도 우리가 쓰기도 좋고, 그래서 전자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수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LCL 메타라는 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은 국내에서는 좀 가격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항상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싸게 구매할 수가 있다. 단점은 뭐냐면은 국내에 쓸 때는 보통 뭐 이틀, 늦어도 이틀이면 오는데 해외에서는 보통 15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데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주로 저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시간은 좀 배송 시간 늦지만 거의 무료 배송이고 또 세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측정 불가한 계측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기능 테스터 갖고 있죠. 다기능 테스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갖고 있죠. 얘는 R 저항값, C 콘덴서, D 다이오드 밖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고가형 같은 것들은 L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뭐 측정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콘덴서 정전 용량값, 저항값 측정, 그다음에 다이오드, FET, 트랜지스터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죠. 이걸 가지고 코일을 측정하는 사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장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코일이라는 게 뭐냐? 코일을 우리가 인덕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PCB 표기명에 보면 우리가 L로 돼 있어. 앞에 L, 그죠? L은 우리가 이제 인덕터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코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모니터에서는 립스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SMPS 파트 쪽에 보면 우리가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첫째 1단계가 뭡니까? 라인 필터, EMI 필터죠. 거기서도 이렇게 코일, 관계 있는 코일을 보이시죠? 코일.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칭 단계에서 이제 2차 정류 부분하고 1차 측하고 2차 측 나눠줄 때 우리가 이 트랜스를 쓰게 되는데, 이 트랜스도 안에 코일이, 이런 코일들이 많이 감겨 있어요. 에나멜 동선이라고 그러죠. 많이 감겨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뭐가 있겠어요. 인버터에 쓰는 트랜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큐빅 코일 같은 이런 코일, 요것도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측에 이 립스보드 2차 측에 보면 우리가 5V 12V를 내는데, 저 고가형 같은 건 여기 페라이트 비드 같은 게 있어요. 비드. 요 비드도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차단하는 노이즈 필터용으로 많이 쓰는 건데, 저가형은 없고 고가형도 이렇게 이 비드들이, 페라이트 비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페라이트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건데, 코일의 특성은 뭡니까? 그죠? 직류는 통과하지만 교류를 통과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코일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좀 저가형 같은 건 이제 트로이달 코일이라고 요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요런 건 안에 코일이 감겨 있지만은 이 막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이걸 큐빅 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은 아무튼 노이즈 차단이 차폐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런 그 AD 보드라든가 아니면 메인 보드에 이 칩 코일 형태, 요런 칩 코일을 많이 쓰죠. 요것도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죠. 요런 걸 코일이라고 보통 불러요. 모양들은 요런 치코일 같은 경우는 치콘덴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드시 이 표기명 L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코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물론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 코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코일은 인덕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뭐냐면 페라이트에다가, 그죠? 이 도선을 감아 놓은 거예요. 돌돌돌 이 에나멜 동선을 말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수동소자의 일종으로서 굉장히 어떤 그 저항이나 컨덴서와 같이 중요한 기본적인 회로 부품으로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터, 이 코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단위는 콘덴사는 정전 용량 단위는 뭐냐, 마이크로페롯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그죠? 저항은 뭡니까? 옴이라는 단어를 쓰죠. 단위를. 근데 이 그 코일은 헨리라는 그 우리가 값을 씁니다. 그죠? 그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표시를 해요. 사용 용도는 이 코일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자석, 그죠? 어디 양단에다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얘가 전자석으로다 어떤 그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교류를 저지하는 필터로서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가 TV SMPS 보면은 우리가 이런 립스보드에서 보지 못한 PFC하고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공진 회로에서 C하고 L로 통해서 우리가 공진 회로로서도 작동을 한다. 그죠? 또 하나 뭐 있어요? 트랜스죠, 트랜스. 두 건선 코일, 어떤 그 철심의 1차 측과 2차 측을 감아 놓게 되면 이 코일은 두 건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도기적이 발생되는 트랜스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AD 보드에 보면, 그죠? 우리가 12V를 인가받아서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내부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우리 2번 단자 스위칭 아웃풋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스위칭 아웃풋은 뭡니까? 교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LC 필터, CO2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얘가 뭐냐면 일종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용하는 거죠. 필터라는 개념보다는, 그죠? 어떤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죠? 콘덴서로 주는 그런 인덕터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용도로도 얘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코일이. 저항하고, 그죠? 콘덴서하고는 완전히 틀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코일, 인덕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콘덴서는 뭘 많이 써요? 캐패시턴스. 얼마나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있냐, 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콘덴서에서 캐패시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그죠?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턴스. 얼마나, 그죠? 전기의 흐름을 잘 방해할 수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저항에서는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코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덕턴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즉 유도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전기를 주었을 때 얼마나 자속을 잘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자속을 역으로 주었을 때, 그죠? 자속을 주었을 때 얼마나 전기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 발전기가 바로 이 코일을 감아놓은 거죠. 그죠? 코일을 감아놓은 거에다가 자석에다가 이 코일을 돌리게 되면, 그죠? 거기 뭡니까? 전기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일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일의 유도 능력이 되려면 코일이 한 바퀴 감은 것도 있고 100바퀴 감은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단위인, 그죠?
인덕턴스 값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바로 LCR 메타라는 그죠? L 값을 잴 수 있는 계측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부 판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테스터를 갖고는 뭘 합니까? 코일의 단선밖에 안 나오는데 코일의 단선밖에 그죠? 코일이 뭐 단선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 립스보드에서 인버터 허브에 쓰는 그 고주파 트랜 인버터 트랜스는 2차 측 단선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립스보드에서는 이것이 뭐 단선되는 그런 건 없죠. 단선되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뭡니까? 이 에나멜 동선에 에나멜이 씌워져 있는데 그 에나멜이 벗겨져서 절연 파괴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절연 파괴가 되면 뭡니까? 오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고주파음이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절연 파괴가 되는 부분들을 이 측정하는 장비도 따로 있어요. 고가의 장비들이.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 이 코일에 대해서 인덕턴스 값을 지금 여기 그 101이라고 한다면 이거 100 마이크로 헬리짜리죠. 그죠? 330이라는 건 뭡니까? 33 마이크로 헬리란 말이죠. 이를 쟀을 때 그 LCR 메타로 쟀을 때 표기면과 인덕턴스 값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그죠? 그걸 갖고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한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전번 시간에 말씀 오시로스코프가 왜 필요하냐. 그죠? 만약에 PWM이다. 그러면은 걔가 정확하게 아웃 파형, 온오프 파형을 제대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지를 파형을 그리는 오시로스코프를 가지고 봤을 때 아 정상적으로 파형이 출력되고 있구나 아니면 왜곡되고 있구나 나오지 않고 있구나 해서 우리가 소자 판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덕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덕턴스 값을 잴 수 있는 것은 테스터 갖기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 갖고도 불가능해요. 반드시 LCR 메타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코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고요. 자, 코일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페라이트 초코일, SMD 페라이트 초코일은 이 많이 보셨죠? 노트북이라든가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TV AD 보드 같은데 요렇게 이제 그 요런 코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 겉으로 드러난 코일이 있는가 하면 요렇게 막으로 덮여 써요. 그죠? 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 노이즈를 갖다 좀 더 우리가 차폐하기 위해서 이 막을 막아놓은 세라믹 막을 막아놓은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SMD 페라이트 초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인덕터예요. 그죠? 코일을 우리가 인덕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이제 표기명이 있는 게 있고 치코일은 표기명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빨리 읽을 수 있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 우리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리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 볼게요. 자, 101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게 첫째 자리수, 요 뒤에 있는 게 0이 둘째 자리수, 세 번째가 배수라, 곱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1이 한다면 10에다 곱하기 배수니까 10의 1승은 뭡니까? 10이잖아요. 그죠? 10 곱하기 10은 100 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100 마이크로 헬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4R 치려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 칩장에서 보다시피 R은 소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R7은 4.7 마이크로 헬리다. 이렇게 일루수가 바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80이다. 그럼 뭡니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니까 68이 나오고 0이니까 10의 0승은 뭐예요? 10의 0승은 1이잖아. 1. 68 곱하기 1이니까 68 마이크로 헬리가 된다. 그죠? 이 1은 뭡니까? 이 1은 이 2가 첫째, 둘째 자리수고 10의 1승이니까 얘는 뭡니까? 22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10의 1승은 10이잖아요. 220 마이크로 헬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칩 저항이라든가 칩 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야지 LCR 메타로다가 인덕턴스 값을 측정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많이 차이가 나네. 이건 좀 약간 저거네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양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거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라믹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마일라 콘덴서라든가 많이 알려드렸죠. 그 세 자릿수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표기명을 갖고 있다. 근데 마일라는 세라믹은 이제 피코페라시 단위가니까 1 마이크론 10의 6승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드렸죠.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바깥에 노출된 것보다 열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고가형 같은 데는 많이 이런 이제 그 SMD 페라이트 초코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죠? 좀 저가인 데는 노출되어 있는 뭐 토로이달 코일 같은 걸 많이 쓰죠. 그죠? 걔는 노이즈에 많이 좀 약하죠. 열에도 약하고. 자, 이런 페라이트 초코 코일이 있고요. 치코일이 있는데 얘는 뭡니까? 마킹이 없어요, 저것처럼. 그죠? 그 난감하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측정 장비를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상적인 쟀을 때, 다른 쪽 이상이, 다른 거, 불량이 날 수도 가능성이 있다. 그 LCR 메터로 재보니까 얘하고 또 틀리더라. 그러면 걔가 불량인 거죠. 표기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칩 코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크기가 인덕턴스 용량 값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3216이다 뭐 사이즈를 얘기할 때 3216이라서 3216이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를 나타내는 거죠.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측정 장비가 하나 있다고 그랬지. 계측기가 버니아 캘리퍼스로 재가지고 주문을 한다든가. 사실은 뭐 이거 불량 났다 주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패보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패보드에서 L로 표기명이 L로 돼 있는 거라고 그랬죠. C로 돼 있는 걸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L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코일은 사실은 뭐 이 단선보다는 이 저렴하게 레아가 낫다고 보통 얘기해요. 코일이 여러분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감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동선에 여기 동선 표면에는 이 에나멜이라는 그죠? 이 도료가 발라져 있어요. 에나멜. 그죠? 에나멜이 발라져 있어요. 그죠? 이 전선의 피복같이 에나멜이 발라져 있단 말이죠. 이것이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타거나 그죠? 열받으면 타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수리를 하다가 드라이버 TV라든가 인도 TV 얘를 때려가지고 이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이 고주파 웅 이러다가 뭐 티티티티랑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는 그 이제 이 코일 같은 게 저렴 파괴가 됐다. 보통 그러니까 레아가 났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전문 용어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지 뭐 단선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고주파 트랜스 2차 측이 건선이 굉장히 많이 감아져 있죠. 그쪽이 단선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렇게 갈 때는 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같은 걸 갈아야 된다. 뭐 반드시 평이면 뭐 L로 돼 있는 걸 가야지 C로 된 걸 뭐 비슷한 애가 갈면 C하고 L은 완전히 얘는 이 정반대 특성 가지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야 얘가.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L과 C 때문에 바로 우리가 S&P에서 많은 고생을 한다 이거죠. 그죠?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좀 우리를 그 슬프게 하는 것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치코일은 이렇게 돼 있고요. 페라이트 비드라고 꼭 보면 이게 치코일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죠? 이게. 근데 표기명이 이제 비드는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뭐 FB라든가 그죠? 이 B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페라이트 초코 코일에다가 이 코일을 이렇게 돌돌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등가 회로를 그린다면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 등가. 이도 코일이야, 코일. L이란 말이죠. L.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액정 패널 보드에 보면 이런 이제 비드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이 B라고 표시되는 게 있어요. 요런 걸 많이 쓰죠. 칩 비드. 이런 걸 많이 쓰죠. 등가에 놓으면 이게 코일이 감겨져 페라이트 비에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S&PS 좀 약간 가격이 있는 S&PS 2차 단에 보면 우리가 LC 필터를 통해서 콘덴서로 가기 전에 이 비드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얘는 뭡니까? 이 코일이라는 특성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교류를 걸어주면 얘는 통과를 못 해요. 직류를 거해주면 바로 통과를 하지만 교류는 그러니까 뭐예요? 노이즈 필터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본 것들이 뭐냐면 요런 형태의 그 립스보드 2차 측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가 아니면 액정 패널 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TV AD 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간혹 치코일을 L로 된 코일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노이즈 차폐용으로 많이 쓴다. 고주파를 차단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다. 이 전자회로는요, 이 노이즈 같은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칩이 어떤 예를 들어서 스케일러라든가 아니면 티콘이라든가 이런데 스케일러 같은 데는 이 노이즈 같은 게 들어오면 오동작을 해버려요.
오동작을. 그래서 우리가 이 칩셋 주변에는 VC와 그라운드에 많은 칩 콘덴서가 붙여 있는 것들이 바로 바이패스 콘덴서로 많이 쓴다 이거지. 바이패스 콘덴서로 많이 씁니다. 노이즈 차폐기에서 노이즈가 들어가면 우리가 메인보드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이즈가 들어가면 오동작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 굉장히 많은 칩 코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칩 콘덴서들이 시루되어 있는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노이즈를 차폐해서 얘가 안정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구현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항상 표기명을 봐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우리가 표기명을 안 봐요. 비슷하게 막 갈아버린단 말이죠. FET하고 트랜지스터 비슷하니까 막 갈아버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표기명이 없단 말이죠. 이런 거 표기명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LCL 메타를 정상적인 거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정을 해야 된다. 자, 고집 파트에서 많이 봤죠. 우리가 일립스 보드, 그죠? 보면 우리가 이런 고집 파트랜스를 많이 봤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인버터에는 뭡니까? 이런 인버터 트랜스 많이 보셨죠? 얘도 코일이에요, 코일. 그죠? 페라이트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거란 말이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들은 뭡니까? 1차에 변화하는 전류. 자, 이렇게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차 측에다 이렇게 감아 놓고 여기 2차 측에도 많이 감아 놨어요. 여기가 1차예요. 그죠? 여기가 2차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로로 그린다면. 그래서 이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하는 그 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측에 변하는 교류 형태의 신호를 줘야 된다. 그죠? 이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뀌는 이런 교류 형태의 신호를 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돼서 코일 감은 건선수에 따라서 뭐 굉장히 어떤 승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압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랜스는 바로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으로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죠. 우리 뭐 인버터 트랜스도 1차 측은 좀 감겨 있고 2차 측은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으면 여기에 뭐 12V를 건다 그러면 이쪽 쪽에 우리가 15,000V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코일 건선수를 감아야 온단 말이에요. 유도기 전력이 많이 더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코일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얘도 코일이에요. 이 인덕터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 그죠? 저항을 좀 보면 코일 저항 있어요.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R과 L과 C를 줬을 때 이게 교류회를 걸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직류를 걸었을 때는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으로 동작이 되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일에다가 직류를 걸게 되면 유도 능력, 유도 전자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콘덴서에다가 우리가 직류를 걸었을 때는, 그죠? 얘 용량만큼의 콘덴서가 여기 전기가 저장을 하죠. 저장. 그죠? 근데 여기다 교류를 걸어줘 봤더니 저항은 방해하는 성분 똑같아요. 방해하는 성분은. 근데 코일에다가 교류를 가했더니 얘도 역시 방해하는 성분을 갖고 있더라. 콘덴서에도 교류를 가했더니 방해하는 성분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을 통틀어서 뭐라면 임피던스라는 얘기 있습니다. 임피던스. 그죠? 뭐 기호는 Z라는 걸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콘덴서에서 저항을 방해하는 그 성분을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냐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일에서 지금 말하는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이 방해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일에 방해하는 성분은 뭡니까? 코일이 방해하는 성분을 갖다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으로다는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 주파수의 비례를 한다는 뜻. 비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코일에다가 어떤 변하는 전기를 줬어요. 교류를. 그죠? 자, 플러스와 교류를 줬더니 뭡니까? 이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저항이 엄청나게 이 무한대 값으로 가가지고, 그죠? 얘가 일로 흐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 직류 형태의 이 신호를 줬어요. 그럼 뭡니까? 이 주파수가 없는 거죠. 얘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없는 걸 줬더니 뭡니까? 저항이 없는 상태로 동작을 하다. 그래서 얘가 직류를 통과하는 역할을 쓰는 거죠, 얘가. 그죠? 교류를 걸었을 때 이런 방해하는 성분이 바로 뭐냐면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값이 바로 코일에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표현해 있잖아. 예, 예.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죠?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죠? 비례. 그죠? 이 주파수가 큰 게 들어오면 무지하게 큰 저항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주파수가 없는 직류가 들어오면 아예 저항이 없는 상태 도선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코일은 전기가 잘 흐른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도성 리액턴스의 성질입니다. 그럼 콘덴서에다가 교류를 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류를 가하게 되면 바로 이런 XC는 2파이 FC 분의 F가 주파수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콘덴서에다가 변화하는 전류를 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단 말이죠. 그죠? 변화하는 전류를 주니까 얘는 뭡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잖아요. 주파수 높은 게 들어오니까 반비례니까 저항이 무지하게 작아지는 거죠. 이걸 통과해 버린단 말이죠. 충전 방정. 자, 여기다가 우리가 콘덴서에다가 플러스 전해 콘덴서를 가정합시다. 그죠? 여기다 직류를 가해 줬어요. 그럼 뭡니까? 얘가 막 10마이크로다. 이 10마이크로 전기가 용량 찰 때까지 여기 저장만 되지 얘가 방전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여기 공식에 그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그 공식을 봤을 때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변하는 전류를 주다 보니까 저항이 굉장히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충전 방정, 이게 여기 되면 충전 방정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교류회로에서의 바로 임피던스, 이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그 교류를 걸어줬더니 R, L, C 모두가 방해하는 성분으로 동작이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SMPS 그 정류 단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교류를 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직류를 걸었을 때는 교류를 걸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그 TV SMPS 같은 데서 우리가 PFC하고 RC 회로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요거하고 약간 다른 성격인데 요런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상차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 이 교류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저항에서 방해하는 성분과 코일에서 방해하는 성분, 유도성 리액턴스와 콘덴서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용량성 리액턴스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걸 Z값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코일의 성질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또 이제 우리가 교류 전력에 따른 부하의 위상이 있는데 이 교류를 걸어주면요. 그죠? 교류를 걸어주면은 이 동작 자체가 위상이 틀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항은 직류나 교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R만으로 구성된 회로가 있다면은 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C하고 L이에요. C하고. 자, 여기다가 저항에다 교류를 걸어줬습니다. 교류를 걸어줬더니, 그죠? 뭐 전압과 전류는, 그죠? 이 전류가 좀 작죠? 그죠? 똑같이 동상을 이 전압과 전류는 동상을, 직류를 걸던 교류를 걸던 전압과 전류의 이 파형은 동상을 이루더라. 그죠? 그러니까 저항에다 어떤 교류 전력을 걸어주게 되면 전력은 뭡니까? 전력은. 그죠? P는 VI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위상이 동상이다 보니까 높은 전력을 구해내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C에다가, C 부하에다가 우리가 교류를 걸어줬을 때는 뭡니까? 이 전류가 90도 앞서게 되는, 그죠? 이게 전압파형이라는 건 전류가 90도, 그죠? 앞서는 이런, 그죠? 앞서는 우리가 그 진상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죠. 진상전류가. 그러니까 위상이 이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전력 공식에서 P는 VI죠. 얘랑 틀어진 걸 하다 보니까 얘는 뭡니까? 얘를 우리가 교육파형으로 전력을 그린다면 이렇게 높은 전력이 나온다 한다면 얘는 얘하고 틀어진 걸 하다 보니까 위상이 이 전력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위상차 때문에. L부하를 봅시다. L부하는 여기다가 교류를 걸어줘 보니까 뭡니까? 전류가 90도. 얘가 전압이라고 한다면 전류가 90도 이렇게 느린, 얘는 90도 빠른 거고 90도 느리는 게 위상차가 틀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위상차가.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틀어져 버리는 건데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얘도 똑같이 우리가 그 전력 공식을 구하다 보면
이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갖다 곱하기 되면 P는 VI죠.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상할 경우에는 최대 전력을 구현하는데 C부와 L부와 할 때는 뭡니까? 전력을 최대로 구해줄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없더라. 그죠? 이런 그 저항도 작동을 하지만 우리가 교류에서 위상차도 이렇게 틀어지는 이렇게 그죠? 얘하고 얘는 완전히 반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90도 그죠? 앞서고 얘는 90도 뒤지고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진회로가 있는 거죠. 그죠? 얘만 남게 하고 그죠? 얘만 남게 얘하고 얘는 그죠? 이 C하고 L은 이퀄 같게 해서 얘는 없애버리는 거 얘만 남게 하는 게 바로 공진회로죠. 공진회로. 그죠? 우리가 이제 TV SMPS에서 공진회로가 나오는데 전력을 최대로 구현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 RC 컨트롤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하고 얘를 상쇄시켜버려서 얘만 남게 하는 그죠? 이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 RC 회로이죠. RC 회로, 공진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RC 컨트롤러가 해주는 거죠. RC 컨트롤러가.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뭐 예전에 뭐 제가 드린 건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력을 우리가 보면 전력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있다. 그죠? 피상전력은 뭐냐? 그냥 이론상 전력이에요. 이론상 전력. 그래서 공식은 PA는 VI. 그죠? 그래서 단위는 그 BA라는 거죠.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변압기 단위로 이걸 많이 써요. 그죠? 변압기는 뭡니까? 그죠? 변압기는 뭐예요?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그 장비죠. 전압을 코일을 감아서 1차 측에 많이 감고 2차 측에 적게 감으면 강압이고 1차 측에 적게 감고 2차 측에 많이 감으면 승압이고 그래서 이론상 전력이란 얘기죠. 볼트 암페어. 그죠? 그 유효전력은 뭐냐? 유효전력은 실제로 사용된 전력이에요. 실제로 사용된 전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와트라는 거 쓰죠. 와트.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도 우리가 단위가 뭔가 와트죠. 뭐 7배 같은 6배 같은 거 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사용된 그죠? 전력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와트라는 거 쓰는데 이거는 VI 코사인 시타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SMPS에서 이 코사인 세타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공진회로다 하는 거죠. 이런 거. 그죠? 무효전력은 뭐예요?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전력이다. 버려진 전력. 그죠? 버려진 전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콘덴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VI 사인 시타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 바르라는 공식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피상 전력은 이론상 전력이고 유효 전력은 뭡니까? 실제 사용된 전력이고 무효 전력은 버려진 전력이다. 그죠? 그래서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그죠? 무효 전력 없이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최대한 유효 전력 끌어올리는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유효 전력을 많이 끌어올려주는 이제 회로가 뭐냐면 보통 이제 TV SMPS에서 바로 PFC 회로하고 RC 회로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역률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역률.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나 최대한 잘 사용했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디 가면 뭐냐면 빌딩 같은 데 보면은 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변전실이라는 게 있어요. 옥에 설치된 게 있고 옥내에 설치된 게 있는데 거기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최대한도로 무효 전력 없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쓰는 것이 이 전력용 콘덴사를 쓰는 거죠. 전력 콘덴사는 뭡니까? 전류의 위상차가 90도 빠르다. 그죠? 코일은 뭡니까? 코일은 90도 느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빌딩이나 건물은 우리가 유도성, L 부하들이 많이, 코일로 된 부하들이 많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무슨 뭐 어떤 수도를 펌프징 해주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유도성 부하를 갖고 있다는 얘기. L 부하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L 부하로. 그죠? L. 그죠? 코일로, 모터 코일로 감겨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모터로 들어올리잖아요. 다 코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얘는 코일은 뭐예요? 전류가, 그죠? 전류가, 그죠? 90도 뒤진단 말이죠. 90도. 그죠?
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를 갖다 제대로 쓰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R 값만 남게 하고 L과 C는 같게 해줘서 얘를 최대한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L 부하만 있다 보니까 얘를 상쇄시키려면 뭐를 써야 되겠어요? 변전실에 전력용 콘덴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전력용 콘덴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력용 콘덴사를.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역류를 끌어올리는 거다, 역류를, 그죠? 그래서 그 변전실에 가면은 5개나 아니면 실내에 변전소에 반드시 전력용 콘덴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능한 얘를 상쇄시켜서, 그죠? 상쇄시켜서 이 무효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도 역류를 계산해서 역률 이하로 떨어지면은 부가요금을 우리가 매기고 역률 이상으로 하면 부가요금을 안 매기잖아요. 그래서 건물엔 그렇게 전기요금을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역률이라는 건 뭐냐면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그래서 역률이라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가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VI는 VI분의 VI 코사인 시타다. 약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세타. 요 공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게 피상전력이라 한다면 이게 이제 리액턴스 값이라는 얘기죠. 그죠? 무효전력을 소비된 무효전력이란 값이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 시타 값을 줄여주는 건데 100%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죠? 전력용 콘덴서를 써가지고 요 값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역률을 최대한 뭐 85% 끌어올린다든가 뭐 90% 끌어올린다든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낭비되는 전력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요거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요런 거 코사인 세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SMP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그래서 회로를 추가하고 뭐 변전소에서는 전력용 콘덴서를 쓰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세타값 코사인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그죠? 이 지금 방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낭비가 되는 역률이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요 각도를 줄여주는 거죠. 그죠? 각도를. 그래서 이 각도를 줄여주는 게 뭐냐면 뭐 변전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쓴다든가 뭐 SMP에서는 PFC하고 RC를 추가한다든가 해서 얘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워 서플라이 보면 사면 뭐 전격 파워는 80 플러스 85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역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600와트라는 것은 이론상 전력이지만 85%라는 얘기는 얘를 역률을 85%까지 끌어들여서 낭비되는 전력을 15%를 줄였다. 그래서 전력이 좀 빵빵하죠. 600W를 쓰는데 뻥파워를 썼다. 뻥파워는 이 안에 PFC, RCO가 없기 때문에 얘는 효율이 40에서 50%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역률 확 떨어지겠죠. 그럼 나오는 출력은 얼마나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제품에서는 파워 서플라이는 반드시 전격 파워를 써야 되는데 전격 파워도 그냥 뭐 봐서는 몰라요. 이 81이라든가 85 플러스라는 이런 인증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걸 사야지 컴퓨터가 메인보드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아서 힘있는 전기를 공급받아서 오래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빌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5개나 아니면 실내에 변전실에 이런 그 역률 개선용 콘덴서들, 그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콘덴서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세타 값 역률, 그죠? 역률을 갖다 최대한 낮춰서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그죠? 어떤 낭비가 많이 없이 쓰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런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사용해서 내려준다. 그죠? 무효 전력 값을 내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역률이다. 역률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역률이에요. 보내준 전기를 얼마나 잘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변전소 설계할 때도 이런 이제 부품들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TV, SMPS 이런 데서는 우리가 공진회로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 TV, SMPS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공진을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이 있는데 직렬 공진을 많이 쓰죠. 힘을 최대한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직렬 공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Z라는 것은 루트 R 자승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승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L과 C는 위상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죠? 서로 다른 그죠? 전류의 위상이 L은 90도 늦고 C는 90도 빠르다 보니까 위상차가 생김으로써 P는 VI라는 전력 공식에 의해서 이 틀어지더란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요 XL과 그 L 값과 C 값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이 저항만 남는 거. 저항은 뭐라고 했어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최대 힘을 낸다. 그래서 L과 C를 같게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R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공진이다. 그죠? 뭐 TV, SMP에서는 그걸 누가 해주냐? 바로 RC 컨트롤러라는 놈이 최대 전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공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렬 공진은 뭐냐면 임피던스 제수가 최소가 되는 거, 최소가, 그죠? 방해하는 것이 작으므로 전류는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직렬 방식의 공진을, 직렬 공진을 많이 쓰지, 병렬 공진을 안 씁니다. 그죠? 다 직렬 공진을 쓰는 거지. 그래서 얘 두 개를 갖게 해주면 저항만 남으로써 우리가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을 구현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회로를 집어넣은 거죠. 그죠? 빵파워 같은 데서는 공진 회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뭐냐면은 최대 전력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즉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최대한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역률, 영어로는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좀 공식들이 공식 나오면 머리 아프죠? 예. 그러니까 뭐 요것만 알면 돼요. XL 값과 XC 값을 어느 정도 같게 해가지고, 그죠? 이 저항만 남게 한다면 저항이 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최대 전류를 구해줄 수가 있다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모니터 SMPS, TV SMPS하고 우리가 동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죠? 자, TV 모니터형 SMPS하고 TV SMPS는 구조가 많이 틀립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SMPS TV 쪽보다 상당히 허접하죠. 네, 이렇게 왜 이제 회로가 간단하냐면은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가 회로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T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뭐 60인치 뭐 65인치 50인치 이상 그리고 부가 기능이 많잖아요. USB 꽂아 쓸 수 있고 무슨 뭐 튜너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 부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조그만 작은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TV 모니터형 SMPS를 갖고 여기 걸었을 때는 동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가 복잡하게 돼 있다. 이 구성 부품도 많고 여기 들어가 있는 단계가 좀 얘보다 복잡해. 이 회로들 보면 얘하고 이 비교 얼마 복잡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TV를 그렇게 TV SMPS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회로가 들어가서 좀 더 최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돼 있다. 자,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또 TV 모니터용 SMPS는 오토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220V인가 하면 2차 측으로 AD 보드가 필요한 DC 5V와 인버터 또는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는 형광등 방식의 CCFL과 LED 방식의 LED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는 형광등을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 드라이버는 뭡니까?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드라이버다. 걔가 필요로 하는 DC 12V를 출력하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220V만 인가하면은 5V, 12V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 전력이 많이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오토 방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지 몰라지만 설계자라 어떤 나름대로 그 이론이 있겠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TV는 약간 좀 틀리죠.
TV는 뭡니까? TV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고 그랬죠. 그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220V를 인가하면 얘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형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220V 인가하면 AD 보드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압 5V 스탠바이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스탠바이 전압만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20V를 인가하면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 온 전압만 제공을 해요. 그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AD 보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5V만 나오고 있다가, 그죠? 사용자가 리모컨 파워온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전면에 있는 OSD 버튼 중에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트리거 신호가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그죠?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을 구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DC 12V와 24V하고 33V를 출력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오토 방식이고 얘는 뭡니까? 스탠바이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줬을 때 메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력이 구현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모니터에서 보지 못한 바로 PFC하고 RC, 즉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C 공진은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렸죠. 전력을 최대로 구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진회를 쓴다. 공진회는 어떤 것을 병렬보다 직렬 공진회를 쓴다 그랬죠. 이 SMPS에는 직렬 공진을 쓰는 겁니다. 그죠? 왜? 전류값을 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누가 만들어 주는 거죠? PFC 컨트롤러라는 것이 PWM 같은 그런 그 RC 컨트롤러가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이 회로가 듣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리 모니터를 좀 보게 되면요. 별거 없어요. 그죠? 220V 인가하면 자, 1단계가 EMI 필터죠. 노이즈 필터 단계를 거쳐서 대전압 컨덴서하고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310V를 우리가 발생을 시키죠. 이것을 어디 주냐? 310V가 이 트랜스 1차 측의 코일을 타고 바로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PWM이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에 줌으로써 드레인에 걸리는 310V를 스위칭을 해서 우리가 직류를 DC 형태를 AC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죠. 왜? 트랜스 1차 측에다가 우리가 유도 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전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DC를 AC화 하기 위해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어주면 뭡니까? 스위칭해서 걸어주게 되면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된다. 이 형태는 교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쓸 수 없는 전기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최종 부하가 쓸 수 있는 5V, 12V 생산해 준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개 단계는 피드백이죠.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그 정보를 어디에 전달, PWM에 우리가 그 PWM에다가 전달을 해서 펄스폭을 늘리냐 줄이냐 정지하냐를 우리가 하는 것이 피드백 회로라고 했죠.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수리하는 사람들도 보면 좀 하면 수리를 다 합니다. 거의. 그죠? 뭐 여기 뭐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별로. 이걸 보다가 그죠? 회로도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면 1차 EMI 필터를 거쳐서 그죠? 1단계 EMI 있다. 2단계는 뭐 1차 정류, 3단계는 스위칭이죠. 스위칭을 거쳐서 2차 측의 유도기를 발생, 이게 4단계입니다.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측에 출력을 낸다. 그죠? 2차 측의 출력 변동을 감지하는 바로 이 피드백 회로가 돼서 항상 뭐 PWM에 이 뭡니까? 피드백으로 전달돼서 펄스 발진폭을 느리냐 줄이냐, 그죠? 온오프 타임을 줄이냐 늘리냐,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여기 310V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DC.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웃풋 단자를 게이트로다가 이제 온오프 타임을 주는데, 그죠? 온오프 타임을 주는데 2차 측의 출력 변동을 감지해서 많이 나오면 펄스폭을 줄일 거고, 이렇게 적게 나온다면 뭡니까? 펄스폭을 늘리겠죠. 이렇게 늘려서 이 2차 측의 출력 전압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피드백 회로입니다. 그죠? 포토커플러하고 션트 레귤레이터가 바로 중심 소자죠. 그래서 항상 이 나온 이 전류의 변화량을 바로 이 PWM의 피드백, 뭐 컴프라우드에 있는 것도 피드백으로 보시면 되죠. 전달해서 얘가 온오프 신호를 줄이냐 늘리냐, 2차 측에 어디가 쇼트가 됐다, 야 펄스 발진 줄여 없애, 그죠? 중지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피드백 회로 전달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TV SMPS는 그 우리가 그 바로 이렇게 전력이 많이
그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얘는 이렇게, 그죠? 이 지금 요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 파형이죠. 전류 파형이 이게 펄스 형태로 되기 때문에 P는 VI라는 공식을 갖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요 곱하기 그러니까 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뺏기 크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바뀌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이 콘덴서 입력형 전원들은 바로 이런 펄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V SMPS에서 PFC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 RC 회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이 전력을 갖다 힘을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봅시다. 진짜 오토 방식인지. 자, 여기서 보면 이 회로가 간단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모니터에 들어가는 SMPS입니다. 그죠? 립스 보드라고 얘기하죠. 자, 220V 전원을 인가합니다. 전원을 인가를 해요. 그러면 오토 방식이라고 했죠. 막바로 2차 측에 5V하고 12V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인버터를 키기 위해서 AD 보드로부터 5V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5V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인버터가 동작을 해서 아니면 드라이버도 동작해서 백라이트가 들어게 점등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자, 온오프 신호가 줄었다. 온오프가 중단되더라도 온오프 신호가 없어지는 거지 2차 측의 출력 전압은 오토 방식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전기를 뺐어요. 220V 코드로 빼면 서서히 없어지죠. 충전된 전류가 방전되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오토 방식이란 말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모니터 립스보드 수리한 사람이 TV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이론도 잘 모르지만은 PFC RCR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똑같단 말이죠. 그죠? 보면은 뭐 EMR 필터를 거쳐서, 그죠? PFC 그 다음에 RCR을 거쳐서 이쪽으로 2차 측이 출력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12V, 24V, 어떤 건 33V까지 쓰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죠? 왜 그러냐? 바로 PFC하고 RC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보다 복잡한 겁니다. 이게. 회로를 보더라도요, 보세요. 무지하게 복잡해요. 뭐, 우리 립스보드는 SMP 요만큼 됐다면 얘는 굉장히 회로가 복잡합니다. 바로 PFC RC 회로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TV 쪽은 뭡니까? 220V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원 5V만 나와요. 5V가 나와서 얘가 AD 보드를 기본 전원을 쓰는 거고, AD 보드로부터 어떤 온오프 시그널, 사용자가 뭐 파워 버튼을 누르든가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그 트리거 신호가 바로 메인 스위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를 뭡니까? PFC하고 공진을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을 출력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는 PFC하고 RC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쪽 SMPS는 뭡니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전류 파형이 펄스 형태로 되는 건데, 이 PFC라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를 거치게 되면 바로 이 펄스 신호가, 전류가, 이 파형이 이 사인 파형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져봅시다. P는 VI라는 전력 공식에 의해서, 자, 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파형은 요만해지지만 이 파형과 이 파형,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면 이 파형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죠?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뻥파워는 이 PFC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파형을 넣다 보니까 전력이 작아지는 거고, 여기서 한번 뭡니까? PFC라는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는 이런 회로에서 승합을 시키다 보니까 얘를 펄스 형태 전류 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만큼 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20V 보면 대전압권 내에서 300V가 딱 있다가 PFC가 동작하면 뭡니까? 400V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력 공식에 의해서, 그죠? 물론 코사인 세타라는 게 들어가겠지만 이 공식에 의해서 얘하고 곱하게 되면 얘보다는 얘가 작죠. 얘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동작이 돼 버리면 전력 낭비가 심하다 보니까 스위칭 에러를 더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PFC하고 공진회로가 동작해서 메인 전압을 출력시키는 것이 TV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PFC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뻥파워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 형태 파형이 펄스에 펄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단 말이죠. 여기서 PFC를 추가함으로써 뭐 이 전력이 이렇게 사인 파형도 만들어주니까, 그죠? 굉장히 전력이 커지겠죠.
그 역률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PFC를 우리가 전력 효율 보상회로 또 내지는 역률 보상회로라는 칭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게 220V를 인가하게 되면요, 그죠? 인가하게 되면 여기 스탠바이 전원 5V 밖에 안 나오죠. 자, 스탠바이 전원 5V 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대전압 콘덴서는 뭡니까? 대코는, 그죠? 300V로 충전합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단 말이죠. 모니터 쪽하고. 자, 메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면 뭡니까? 얘가 24V, 12V가 나오면서 400V 이상으로 대전압 콘덴서가 충전 전압이 올라가. 이게 바로 PFC가 동작된 겁니다. 근데 RCL가 동작돼서 전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전압을 우리가 코드를 빼게 되면 서서히 충전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방전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220V만 인가하면 그죠? 이 스탠바이 전압만 5V만 나왔다. 이 회로를 거쳐서, 그죠? 스탠바이 회로가 있겠죠? 5V만 나오다가 이제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그 TV 전면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걸 이제 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넣게 되면 스위칭 신호가 스위칭으로 들어가서, 그죠? 뭡니까?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PFC하고 RC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12V, 24V가 나오는 거죠. 그죠? PFC에서 역률, 전력효율 보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펄스 형태 전류파형을 사인표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뻥튀기 수납을 해주고, 그죠? 여기 RCL에서는 뭡니까? 공진회로를 통해서 전력을 최대로 구현해 준다. 이것이 이제 TV SMPS의 동작 원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전력이, 그죠? 높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모니터 SMPS는 없잖아요. PFC R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그걸 갖다가 TV에 걸어준다면 TV 동작이 안 돼버리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니터하고 TV하고 다른 점이다. 그죠? 제가 이제 코일 얘기하면서 코일의 이제 그 저항과 위상차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걸 구현해 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기능 테스터하고 LCR 메타를 측정을 비교해 보면, 자, 코일의 코일을 갖다 비교해 보면 얘는 코일은 그 단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덕턴스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유도 능력을 쓰는데 걔는 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헨리. 얘는 뭡니까? 뭐 오음으로 나오는데 뭐 측정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측정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옛날에 있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제일 많이 갖고 계시죠? 이 다기능 테스터. 얘는, 그죠? L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저가형 스마트2 L값 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핸디형 LCL 메타로 재니까 0.009 마이크로 헨리 값이 측정이 딱 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LCL 메타가 필요하다.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덕터 코일로 구성된 제품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하시니까 모니터 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AD 보드죠. AD 보드에 보면 이제 메인 전압,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죠. 5단자 아니 SIOC 8핀짜리가 있죠. 12V DC로 아답터를 해서 인가받던 이 SMPS죠. 립스보드 쪽에서 우리가 5V를 넘어오던 항상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5단자를 거치든 SIOC 8핀을 거치든 인풋으로 들어가서 내부에 펄스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2번 단자라도 이제 아웃풋 신호가 나오는데 얘는 교류 형태라고 했죠. 얘를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부하가 필요한 걸 주는데 여기 이제 코일이 하나 달려 있단 말이죠. 얘는 이제 큐빅이 아니라 이 트로이달 코일, 이 노출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에 좀 약해요. 그죠? 이 뭡니까? 페라이트에다가 이 에나멜 동선을 갖다 돌돌돌 말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얘도 필터 역할도 해주지만은 이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해준단 말이죠. 여기서. 자, 보면 코일은 온오프에 의한 고주파 펄스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게. 그죠? 하지만 이제 온 구간에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오프 구간엔 우리가 얘를 방전해서 여기다 충전해 준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얘 쇼트키 다이코지면 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나왔다 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얘도 여기다 저장했다 방전. 얘가 전기 에너지의 어떤 그 역할도 해준다. 그죠?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이 다양한, 그죠? 인덕터는 다양한 용도의 그 성질,
그 용도로 다 많이 쓴다 그랬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죠? 그런 역할을 쓰는 거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코일의 절연 파괴가 된다든가, 절연 파괴 우리가 레아라고 그랬죠. 이 에나멜 동선에 그죠? 동선에 에나멜이 칠해져 있는데 이 에나멜이 벗겨졌을 경우는 바로 얘가 오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소작 할 때도 이 팁이 여기 때리지 않도록 여기를 좀 보호를 해야 돼요. 그죠? 요런 걸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보호할 필요는 있겠죠. 에나멜이 까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뭐 많아요. 보시면 여기 좀 노트북에 데스크탑 때 보면 이게 이제 코일인데 요게 이제 코일을 그 세라믹을 덮어놨죠. 그죠? 이걸 그냥 큐빅 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은 좀 노이즈 차폐라고 해서 막아놨단 말이죠. 여기도 코일 쓰죠. 이 전원부죠. CPU 전원부죠. 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보통 우리가 스위칭 전원부를 쓰는 데는 전부 다 이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메모리 단도 있고 요쪽에 사우스 브리지 단도 있고 이 코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노트북에도 마찬가지죠.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죠? 여기 이 코일들이죠. 이게 다 코일들 그죠? 다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소자에서 RLC는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뭐 콘덴서 코일 말고는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많죠. 그죠? 자, 모니터 AD 보드 지금 봤죠? 코일 있죠? 물론 치 코일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 보시면 우리가 코일은 L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L. 그죠? L 값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EMI 필터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거 그죠? 뭐 고주파 트랜스 이런 거 다 코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많죠. 그래픽 카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일 많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전원부죠. GPU 전원부죠. 그죠? 이게 3페이지의 전원부인데 그죠? 단상 전원부를 3개로 해서 이 GPU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여기도 큐빅 코일이 있단 말이죠. L로 표시된 L 코일이죠. 코일. 여기도 L로 표시되어 있네. 이것도 코일이에요. L. 그죠? 치 코일이죠. 아주 꼭 칩 콘덴서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이게. 그죠? 헷갈리시면 C하고 L하고는 칩 콘덴서, 치 코일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패널보드 보더라도 패널보드에 오면은 요걸 좀 크게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 비드라는 게 B라고 돼 있죠. 이게 또 코일이에요. 코일. 그죠? 페라이트에다 코일을 감겨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안 들어간 제품들이 없습니다. 이게 RLC 수동 소자는 약방에 감춰요. 약방 없으면 안 돼요. 구성이 고장도 많이 나고, 특히 여러분들 단골 메뉴는 뭡니까? 콘덴서 무지하게 많이 나가죠. 그죠? 뭐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은 립스보드 2차 측에 콘덴서가 배불러 있으면은 회심의 미소를 짓죠. 아, 꿀수리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핸디형 LCL R 메탈을 구입하면 보통 뭐가 들어있냐면 이 본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자, 리드 소재 물리기 위해서 악어 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B타입의 USB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MD 타입, 치코일이라든가 치콘덴서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핀셋형 프로브 요게 하나 있으면 편해요. 요거는 별매죠. 여러분 요거는 직구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비싸요. 이게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측정하기가 편합니다. 뒤에 실전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를 장만하고 있는 게, 요번에 저는 이게 필요해서 한 몇 개 샀는데 배송기간이 한 15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갖고 있으면은 요거 말고도 테스트하게다 연결해서 뭐 다른 거 측정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핀셋형 프로브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편한 거죠. 자, LCR 메타의 각부 명칭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핸드형 LCR 메타 각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체 위에 보면요, USB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그죠? 이 핸드형 LCR 메타는 220V 전원을 꽂는 게 아니라 자체 충전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USB B타입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충전을 하게 되면 완충전이 되면 한 10시간 정도 쓰니까 한번 충전하면 아마 그렇게 충전을 많이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충전 포트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 탁상형 LCL 메타는 뭐 좀 버튼들이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원 버튼이죠. 온, 이거 토글식 버튼이라서 온, 한 번 누르면 온 되고 전원이 한 번 누르면 꺼지는 형식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사용할 때는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본체 전원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CR이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인덕터를 측정한다 그러면 한 번 누르면 L 값이 되고 한 번 누르면 C, 한 번 누르면 R 이런 식으로 토글식으로 변해요. 액정창에 보면 내가 어떤 소자를 측정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뭐 콘덴서하면 캐패시터, 그죠? 뭐 L은 인덕터, 그죠? R은 뭐 레지스터 해 갖고 나오니까 요거 누를 때마다 이 액정창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LCR 측정 모드 변환 버튼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제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자를 측정하고 나서 이제 그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요 누르면 여기 이제 제로 값으로 초기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프로브 리드 삽입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콘덴서, 여기 보면 L하고 C는 콘덴서하고 인덕터지 않습니까? 코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꽂을 때는 적색 프로브를 여기다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흑색 프로브를 요 마이너스, LC 마이너스 쪽에 꽂아야 됩니다. 콘덴서하고 코일일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저항은 요 밑에 있죠. R. 적색 프로브를 여기 그 적색 소켓에 꽂고요. 흑색 프로브를 얘 녹색, 여기 저항 R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거기에 꽂으면 됩니다. 그죠? 프로브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콘덴서하고 코일 측정할 때는 양쪽에다 꽂고, 그 다음에 저항 측정할 때만 여기다가 녹색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꽂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위에 보면 측정소자 리드 삽입구가 있어요. 리드형 타입. 우리가 리드형 부품은 꼭 여기다가 꼭 악어 클립 물리지 말고 여기다가 소켓에 꽂아서 쓸 수가 있죠. 우리 많이 해봤죠. 다기능 테스터에.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콘덴서 측정할 때는 여기다가 꽂고, 저항 측정할 때는 밑에 R이라고 되어 있죠. 레지스터.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칩 콘덴서라든가 마일라 세라믹 콘덴서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지만, 전에 콘덴서는 극성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극성을 주의해야 된다. 요쪽이 소켓에 보면 요쪽이 플러스 단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브 소켓에 보면 여기 플러스 친절하게 표시가 돼 있죠. 적색이 플러스, 흑색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악어 클립에 물릴 때도 콘덴서 마이너스 리드는 흑색 프로브에 물리고, 콘덴서의 플러스 극은 플러스 리드는 악어 클립 플러스 그저 물려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반대로 물렸다 해서 뭐 기계가 손상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측정값이 뭐 엉뚱하게 나오거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측정해서 온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니셜라이 초기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먼저 인덕터 값으로 돼 있죠. 자,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저항 값으로 변하고, 한번 누르면 또 뭐 캐피시터 값으로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측정하고 있는 소자가 어떤 건지를 선택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상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로 버튼을 누르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하면서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초기화가 된다 하는 게 나오고요. 자, 저항 측정을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항 극성이 없으니까 콘덴서는 극성이 있겠죠. 자, 뭐 반대로 꽂아놨네요. 그죠? 적색은 적색에 꽂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칩 콘덴서라든가 칩 코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요 핀세청 프로브가 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매를 좀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찍으면 되겠죠. 그죠? 예. 사용이 버튼들이 좀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그죠? 굉장히 쉬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LCR 메타인데, 모델명은 M4070입니다. 그래서 R1이라든가 이외 쪽에서 M4070 하면은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세일을 많이 해서 한 6만원인가, 제가 8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세일하는 그 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뭐가 세일하는지를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핸디형 LCL 메타로다가 그 측정하는 방법 있죠?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그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동 소자인 R, L, C 측정 시 콘덴서 및 인덕터 소자인 경우 적색 프로브 잭은 적색 소켓에, 흑색 프로브 잭은 흑색 소켓에 삽입하고 각 프로브 악어 클립을 소자 양단에 물리며 전회 콘덴서는 극성이 바뀌지 않게 악어 클립을 물려야 한다. 저항 소자의 경우 적색 프로브 잭은 적색 소켓에, 흑색 프로브 잭은 녹색 소켓에 삽입하고 각 프로브 악어 클립을 소자 양단에 물리면 측정이 이루어진다. 측정 후 제로 버튼을 눌러 초기화한다. 자, 이렇게 작동 방법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항 측정할 때는 지금 저항 측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 측정할 때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적색 프로브는 여기다 물리시고 녹색은 흑색 프로브는 이 녹색 그 소켓에 물린 다음에 양단을 측정하면 여기 저항값이 나오죠. 그죠? 여기 저항값이 요거 지금 10kg 저항이거든요. 10.069kohm이 나왔네요. 뭐 오버되는 건 관계 없죠. 근데 너무 요거보다 좀 떨어져도 관계는 없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그 소자는 뭐 용량 감퇴, 그죠? 용량 감퇴가 된 거죠.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가 장비하고 저가 장비 차이 정밀도가 좀 문제인데 글쎄 뭐 고가 장비를 제가 많이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치 콘덴서는 극성에 관계없어요. 치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는 방향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지만 요 전에 콘덴서는 극성이 있단 말이죠. 극성이.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브를 그죠? 색깔별로 꽂고 그 다음에 적색 악어 클립을 요 플러스 단자에 물리고 흑색을 요 마이너스 단자에 물려서 측정을 하면 나오죠. 얘가 지금 4,700짜리인데 4,700 마이크로 페로짜리인데 4,670 뭐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콘덴서가 좀 새로 사거나 좀 좋은 콘덴서들은 4,700이라면 뭐 4,800 오버가 돼서 나와요. 그죠? 오버가 돼서 나오는데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4,700을 쓰는데 4,800 쓰면은 회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더 좋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 표기명을 쓰고 모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4,800이 된다 4,900이 된다 거기다 태클 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이걸 만들면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관계는 없죠. 근데 4,700인데 터무니없이 뭐 4,000이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 회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죠? 콘덴서는 뭡니까? 전기 저장소죠. 예를 들어서 LDO 레귤레터에 5V를 가해서 그죠? 5V를 가해서 아웃풋으로 나와서 콘덴서를 거치게 되는데 그 용량이 쓴 것보다 미달돼 있다는 뭡니까? 어떤 최종 부하 소자의 적정량의 전기를 공급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큰 거는 관계는 없어요. 그죠? 용량이.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자, 인덕터 코일 같은 경우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재봤을 겁니다. 그죠? 인덕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L 모드에 넣어 놓고요. 여기 L 돼 있죠. L 거기다 이제 악어 클립을 뭐 인덕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으니까 재면은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터의 단위는 뭘 쓴다 그러지? 헨리를 쓴다. 헨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게 재니까 요 치코일이에요. 치코일. 치코일을 물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죠? 아, 치코일이 아니라 그 이 트로이달 코일이죠. 이 트로이달 코일. 이렇게 양쪽에 물려가지고 재니까 요게 62.333 마이크로 헨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잴 때는 여러분들 큰 무리는 없겠죠. 그죠?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예? 여러분들 측정하기에.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걸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탁상의 LCL 메타는 조작도 불편하고 좀 사용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중고 장비를 탁상형을 샀는데 안 쓰고 있고 요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ON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모드 LCR을 눌러서 측정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전해 콘덴서를 측정하면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물려야 되겠죠? 자, 지금 캐패시터 측정 모드입니다. 그죠? 자, 4700짜리가 좀 떨어졌죠? 근데 그럼 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자, 이거 전해 콘덴서는 주의할 점이 이제 그 극성이다. 자, 2700 마이크로짜리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나. 요것도 지금 제가 사둔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메이커가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2700짜리. 2613 관계없죠. 이게 새 콘덴서라도 몇 년 두면 저기 한 전해액이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용량 감퇴가 좀 돼요. 자, 층 콘덴서는 뭡니까? 바로 핀셋형 프로브를 물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저렇게 측정. 저거 아워 클립이 어떻게 물리겠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지나가면 이제 나오겠죠? 충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걸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저항 같은 건 뭡니까? 저항은 프로브 잭을 틀린다 그랬죠, 그죠? 흑색을 갖다 녹색, 마이너스 표시된 데다 꽂아야 된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된 데다 이렇게 물리시고요. 하면은 이제 저항이 측정이 되겠죠. 자, 이게 10kg짜리거든요. 10.056. 그죠? 요거는 용량 오버니까 상당히 좋은 저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를 재면 돼.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인덕터를 재기 위해서 LCR 메탈 구입했을 아닙니까? 자, 이건 뭡니까? 큐빅 코일이죠? 자,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고, 막으로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재갖고 재고요. 저럴 때 이제 악어 클립이 좀 좋아요. 저렇게 물리는 게. 저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측정하면서 마킹되어 있는 거, 그거랑 할 때 정밀도 차이가 있는데, 글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건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 측정할 때도 이제 뭐 파형 보고 측정하는 것처럼. 자, 이건 이제 뭡니까? 비드죠? 페라이트 비드. 뭐 FB나 B로 표시되어 있는 거. 저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0.506 마이크로 헬리가 나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인버터, 그죠? 인버터 트랜스죠? 자, 1차 단을 한번 재봅니다. 그러면 이제 4085 미리 헬리가 나왔네요. 아, 저게 2차 측이죠? 2차 측. 네. 여기 이제 트러비달 코일이죠. 저거는 이제 코일이 바깥으로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노이즈 좀 약해요. 큐빅 코일처럼 세라믹이 감싸고 있으면 막을 형성하면, 그죠? 노이즈가 좀 덜한데, 이런 것들은 좀 저가형에 많이 장착이 돼 있죠. 부품들이. 예. 요 트러비달 코일 요것도. 저가형에 이제 저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하시면은, 우리가 인덕터에 대해서도, 양구 판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요건 이제 치코일이죠? 저거는 이제 핀셋 프로브 없으면 측정하기가 좀 난해해요. 거기다 리드를 달기도 그렇고, 저렇게 이제 핀셋으로 찍으면, 그죠? 나오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0.4 나왔네, 0.4. 그런 식으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핸디형 LCR 메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코일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코일의 특성, 그런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